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사연을 보낼 수 있다고 듣고는 이렇게 제 사연을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됐네요. 어떤 정치인 때문에 검찰 조직과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는 시국에 제 사연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제 얘기며 그 속에 정의감 있는 검사도 있으니 재미있게 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여러분의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가명을 쓰고자 하니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선대 화전민부터 해서 단 한 번도 부유해 본 적이 없던 집안에서 태어난 서울대 법대생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로 인해 학비 걱정 없이 고시 공부를 매진할 수 있었죠.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는 단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유복한 집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로 그 남자에 대한 가능성만 보고서 자신이 버는 월급을 모두 털어서 애인 책도 사주고 생활비까지 대줬죠. 결국 남자가 고시에 합격하던 날 그의 곁에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남자는 연수원 생활을 거쳐 그의 신념대로 대한민국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뒷바라지한 은공을 잊지 않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죠. 주변에선 이 여자를 보고 부럽다며 축하를 해줬어요. 이제 네 고생도 다 끝났다. 대한민국 검사 안 하면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치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 부부는 낡은 전셋집에서 검소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결혼한 이듬해에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아이 하나, 그리고 2년 뒤에 마른 체구의 여자아이 하나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죠. 여기까지 드린 얘기는 모두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막내딸이 바로 사연을 보낸 저고요. 언뜻 보면 재산도 없고 평범하게 사는 내 가족이었지만 검사인 아빠는 묵묵히 세상을 위한 칼이 되어 뛰고 계셨어요. 왠지 아빠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숨기셨고 우리도 어디 가서 떠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죠.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던 어린 날의 전 이 말씀이 의아했지만 우리 오빠는 그 의중을 다 알겠다는 듯이 아빠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우리 오빠도 아빠 못지않은 남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래 남자애들처럼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아이가 아니라 늘 차분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것을 남들이 모두 다 알 정도였어요. 말수가 적은 우리 집 남자들끼리 대화를 섞지 않아도 끈끈할 수 있었던 건 바둑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바둑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서재에서 바둑 대국이 벌어지는 풍경은 흔한 일이었죠. 네가 아무리 7단의 이세돌 문화생이라고는 하지만 자만해선 안 될 것이다. 이래봬도 아빠 역시 바둑과 함께한 지 수십 년이 넘은 사람이야. 너에게 기재는 못 미칠 망정 기력은 더 될 거란 말이지. 알죠. 제 기재를 자랑했다가 아버지의 묘수에 당해서 자멸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요? 그럼 오늘도 한번 아버지에게 한 수 배워볼까요? 오빠는 지금 바둑학원 원장으로 있어요. 어릴 적 이창호나 이세돌과 같은 바둑 기사를 꿈꾸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프로 기사로 입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마추어 7단이고 바둑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지 못했는지 지금 아이들에게 바둑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바둑을 보고 있으면 천재들의 피 튀기는 수싸움에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저도 바둑 3단으로 좀 두는 편이지만 그들 앞에선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이렇게 관전하고는 했죠. 와, 오빠도 대단하지만 이 수를 벌써 알아본 아빠는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사법고시 학생들이 가는 연수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해야 검사가 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검사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머리보다 강직한 성품이다. 세상에 똑똑한 놈들은 제법 많아. 하지만 그 똑똑한 머리로 올바르게 일을 쓸 수 있는 잔 흔치 않지. 검사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 역시 이 나이에도 늘 고민하고 채찍질해야 하는 이유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태풍이 와도 소신이 변치 않을 것 같던 아빠가 그런 길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 집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죠. 하지만 엄마는 월급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아빠에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신 분이었어요. 병원비나 급한 돈이 필요하면 외가댁에서 받아 조용히 해결하셨던 분으로 다만 그런 불평은 아빠에게 좀 하셨죠. 지훈이 아빠, 우리도 수도권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애 좀 써봐요. 당신은 춘천, 창원, 이번엔 부산검찰청 발령이군요. 당신 따라서 가족 모두 자주 이사 다니는 것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한테 못할 짓이지 싶어 미안하네요. 아빠는 실제로 지방검찰청 발령이 잦았기에 우리 가족은 자주 멀리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전학을 자주 다녀야 했고요. 오래 한 동네에 친구를 가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잦은 이사로 아빠를 탓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아빠와 친한 검사 삼촌이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선배님, 이제 그만 좀 굽히세요. 그렇게 뻣뻣하기만 하다가 부러지기라도 하시면 검찰청도 사람들 조직인데 불합리한 일 지시하는 게 여기뿐이겠어요. 선배님이야 자기 소신 지키다가 감수하신다고 해도 형수님이랑 조카들은요. 이제 지훈이와 예은이도 중학생인데 언제까지 이곳저곳 지방검찰청으로 돌아다니실 겁니까? 선배님의 지조 모르는 검찰청 사람들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윗선에 타협하시죠.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이 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검사로서의 소신을 지키느라 검찰청에서 순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 뒤로 전 잦은 지방이사가 오히려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아빠를 향한 저의 신뢰와 존경심은 더욱 깊어만 갔죠. 자연스럽게 저도 아빠와 같은 법조인을 꿈꾸게 됐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던 친오빠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기대하셨지만 일찌감치 바둑으로 빠져버렸으니 남은 건 저 하나. 아빠, 저도 아빠같이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검사 될래요.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웃음을 지으셨죠. 제 꿈을 위해서 그리고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문을 밟기까지 전 삼수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끝내 서울대 법대는 포기하고 말았죠. 아빠, 저 사수는 포기하고 성적에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갈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네요, 전. 못난 놈. 한마디만 내뱉고 아빠는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예은아, 잘했다. 잘 생각했어. 엄마 네가 꼭 서울대학 안 가도 충분하다고 말해왔잖니. 너 울어? 엄마, 아빠는 끝내 나한테 실망하고 말았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거나 그간 수고 많았다고 한마디 해주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수능 성적에 맞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저의 방황은 끝날 줄 몰랐죠. 2살은 더 많은 제가 신입생 동기들과 어울려 지낼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무적으로 학교만 다니던 그때 전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오후 교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가방이 잔뜩 흘렸는데 하며 제 옷을 물티슈로 닦아주는 겁니다. 낯선 이의 과한 친절이 달갑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한사코 끝까지 제 옷을 닦아주는 아이. 너 15학번 서예은 맞지? 나도 너랑 같은 과 김재현이라고 해. 넌 나 모르는구나? 난 너 아는데. 너 하는데 내가 너보다 2살이나 많거든? 언니라고 해줄래? 왜 이래? 나도 재수해서 21야. 너보다 1살은 어리지만 그 정도면 우리 친구 해도 되겠다. 어두운 저에게 햇살처럼 다가와준 내 친구 지연이. 그녀 덕분에 전 대학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학교에 적응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4학년이 된 그녀는 돌연 휴학을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녀의 집은 허름하고 불행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밝고 씩씩하던 지연이가 사는 곳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모습. 폐인이 되어 절 분노의 눈빛으로 노려보는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지연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네가 여길 왜 와? 내 불행 확인하려고? 그래, 네 아빠 때문에 내 혈육이 나빠. 그리고 나까지 못 쓰게 됐어. 나도 너처럼 똑같이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애가 왜 쓸데없이 순수해서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누구보다 믿고 좋아했던 친구는 사실 비밀을 숨기고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복수의 대상인 저에게 진심이 되어버리자 자신의 불행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절 만났던 다음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유서와 같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서 너희 아버지가 잡아쳐넣은 땡땡땡 범죄자 자식이 나다. 그래, 넌 검사 아빠 밑에서 편하게 자라서 모르겠지만 원래 너에게 접근했던 건 복수 때문이었어. 그런데 널 알수록 너희 아버지 서검사를 알수록 난 더 괴로워지더라. 억울하게 옥살이 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한 개자식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알았어. 애초에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진실을 모르는 채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갖고 살았다면 어쩌면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생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난. 음독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내 친구, 아니 내 원수였던 아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미웠고 또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저까지 심각한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어요. 취직 준비에 나서야 할 시기에 전 무작정 답답한 부모님 집을 나와서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외출도 하지 않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벌레처럼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어느 날 밤 충동적으로 한강 마포대교로 향했습니다. 25의 꽃다운 나이에 끝내는 인생이 허망했지만 그 당시 전 괴로움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난간에 서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고 이제 숫자 100을 센 다음 뛰어내리자 마음 먹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저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등을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들리는 촉촉한 목소리. 안 됩니다. 나랑 같이 얘기 좀 해봐요. 그리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잖아요. 누구길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상관 말라고요. 알겠어요. 마음대로 하시되 우리 그 전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해요. 네? 제가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저랑 한 번만 같이 밥 먹자고요. 그 사람 앞에서 국밥 타령이라니 우습죠. 그 남자 말을 듣자마자 놀랍게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제 앞에 그려졌고 그 사람 말대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이끄는 대로 그의 차에 올라타서 찾아간 국밥집에 홀리듯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던 제 앞에 놓인 소머리 국밥을 보자마자 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자신이 무서워져서 눈물을 펑펑 쏟아버렸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죠. 생판 초면인 남자가 저를 구해준 일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까지 되어버렸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제 친구 지연이가 이 남자를 보내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울할 땐 맛있는 게 최고라며 저한테 자꾸 맛있는 밥도 사주고 도시락을 보내주고 그 덕에 입에 음식다운 음식을 넣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은 전 고시원을 나와서 햇빛이 가득한 3층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점과 자격증이 훌륭했고 전공 교수님도 절 잘 봐주셨던 탓에 오래되지 않아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죠. 이 모든 것이 다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다시 절망에 빠졌던 절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업체를 3개나 운영하는 젊은 청년 사업가였어요. 월 수입이 좋아서인지 고가의 밥을 사 먹거나 선물을 사주는데 막힘이 없는 호인 스타일이죠. 하지만 배포 크고 잘 웃어넘기는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하는 사업 중 하나가 휴대폰 가게인데 거기에 눈치 빠르고 일 잘하던 직원이 있었거든. 지난주에 월급이 적다고 불평을 하더니 5달 만에 관두고 나갔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가게 고객들 여러 명이 항의를 하러 가게를 찾아온 거지. 나보고 휴대폰 기계값이 빵원이라고 호객해놓고 이번 달 요금 보니까 눈 가리기 식으로 비싼 요금 제값 다 청구한 거더구만. 나 전화기도 자주 안 쓰는 사람이라 이런 요금제 필요 없어요. 당장 환불해줘요. 70 먹은 노인네라고 어디 사기를 처먹으려 들어. 내가 휴대폰 제일 싼 거 개통해달라고 했더니 나 모르게 무슨 서비스 회선을 추가하고 케이블 TV까지 개통되어 버렸다고. 항의하는 고객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모두 그만둔 직원이 자기 수당을 많이 챙기려고 고객들 몰래 이런저런 상품을 추가로 가입시킨 것이었어요. 환불 요구하는 고객들이 자그만 지 20명이 넘는다고. 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니 가게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그냥 다른 선물이나 보상으로 대체해볼까? 그렇게 남자친구와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해봤지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득 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고마워하는 친구의 고민이라며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죠. 제 고민을 가만히 들으시던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친구가 단순히 고객 환불 대응처럼 나섰다가는 나중에 큰일 치를 수 있다. 그 고객 중 한 명이라도 소비자 보호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생각보다 일이 커져. 단순한 상법 규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돼. 이쪽 일은 수사기관에서 단호하게 처벌하는 분위기라서 모든 고객 그리고 항의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뒤져서 몽땅 수습해야 할 거다. 대신 피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관둔 직원에게 해서 보상받는 게 좋겠지. 아빠가 해준 법적 조언을 토대로 남자친구는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고객들 환불해주느라 큰 거액이 들었지만 모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한 불을 해결한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자기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지 뭐야. 그런데 자기야, 이런 좋은 생각을 혼자 했을 리도 없고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변호사 말이 원래 내 생각대로 했다면 재수 없는 경우 감옥 가거나 잘 돼야 집행유예였을 거라는데 이 정도의 전문적인 법적 조언은 보통 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닐 거라고. 누가 알려줬어? 아, 우리 아빠가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어.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냉철하고 현명하신 그만큼 자식에게까지 냉혹한 분이시긴 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나 쌓인 게 있어서 아빠에겐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아, 그래. 어쨌든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언제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이지. 하지만 너무 바쁜 우리 서 검사님을 남자친구가 뵐 수 있었던 땐 결혼 허락을 막고자 부모님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산 뒤로 오랜만에 만난 엄만 눈시울까지 그렁그렁하면서 저를 반기셨지만 아빠는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모습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따님을 유부녀로 만들 도둑놈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지난번 도와주신 일이 감사해서 제가 스카치 30년산을 들고 왔어요. 형님이랑 남자 셋이서 이거 마시면서 친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남자친구는 넉살 좋게 아빠 오빠에게 술을 권했지만 두 분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성인 고맙지만 아버지와 난 술을 그리 즐기는 사람이 못 돼. 우리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보지. 스카치 30년 산이면 값이 꽤 비쌀 텐데 집에 오면서 이렇게 비싼 것은 갖고 오지 말게나. 자네 마음만 받겠으니 술은 도로 가지고 가. 좋아할 줄 알았던 남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고 차갑다 보니 남자친구는 머쓱해지고 민망해졌죠. 그때 눈치를 살피던 엄마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셨어요. 자자, 여기서 이러고 있지들 말고 우리 밥부터 먹죠. 김서방이 꽃게탕 좋아한다고 들어서 내가 특별히 솜씨를 발휘해봤으니까 어서들 와요. 아우, 난 재미없는 남자들하고만 살아봐서 우리 김서방처럼 넉살 좋고 재밌는 남자가 와서 아주 좋다네.
식사하면서 형식적인 질문과 답이 몇 번 오갔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저와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가 주도해 갔어요. 남자친구가 선물해온 스카치를 뜯고 우리끼리 마시면서 말이죠. 분위기에 잘 섞이지 못한 듯 오빠는 먼저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빠 역시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서재로 가셨습니다. 독립해서 나와 산 지 몇 달 만에 만나는 딸과 사윗감이 왔는데 아무리 무관심한 딸이라고 해도 그렇지 결혼까지 앞둔 마당에 뭐 궁금한 것도 없으신가? 아님 이제 난 자식도 아니라 무관심하신 건가? 너무 서운한 마음에 전 술잔을 연거푸 들이키다가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말씀으론 아빠가 오빠에 이어 저까지 자식들이 떠나가자 속상한 마음을 감추느라 그랬다고 하셨지만 제 귀에 들려올 리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 우리 아빠는 상견례 자리까지 안 오셨거든요. 갑자기 발생한 중대한 일이 생겨서 상견례 당일에 못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친정 엄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돈분들에게 아버지의 불참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진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못 오시는 거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깥 사돈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도 아직 못 들었네요. 네, 그저 공무원이십니다. 나란이라는 분이라서 그런지 옛날부터 가족보다 일이 먼저인 분이시라 이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아버지가 일 때문에 가족 행사를 제쳐두신 건 늘 있었던 일이라 우리 식구는 이해할 수 있었죠. 중요한 일 하시는 분에게 이런 일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남자친구와 그의 모친께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셔도 좀 불쾌하고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한편 예비 시모가 재산이 좀 있는 분이라는 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차림새나 자기 사업 얘기 등을 통해 꽤 많은 재산이 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셨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가방끈도 짧은 분이 무슨 일을 해서 그와 같은 재산을 모은 것인지까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머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머님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그저 사람들의 급한 경제적 위기를 도와주는 일이야. 내가 사업 수완이 워낙 좋아서 말이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시면서 결국 자세한 얘긴 듣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화통한 성격은 제 어머니를 닮은 것인지 상견례 자리를 금세 파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가볍게 식사하는 것이 익숙한 집안이라서 너무 과하게 시키시면 감당 못합니다. 에이, 형님, 겨우 음식 가지고 부담 느끼시고 그러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집에서 비용 다 낼 테니까 걱정 말고 맛있게 즐겨주세요. 오빠의 완곡한 거절에도 한사코 그분들은 과다한 음식을 추가시키고 낮부터 비싼 와인까지 시켜서 검소하게 살아온 우리 식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과하긴 하지만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헤아린 저와 엄만 맛있게 음식을 즐겼지만 오빠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친오빠는 술과 사치를 즐기는 남자친구의 집안을 탐탁치 않다는 듯 불편한 표정으로 보며 음식도 입에 잘 대지 않았습니다. 양가 어머님끼리 우리의 결혼식 날짜는 다음해 봄으로 결정하고 자리를 파했죠. 제 결혼 준비 역시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부모님께는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가 신혼집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도 그에 걸맞는 금액의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뿐이라서 이렇게 부모님께 손 벌리게 되네요. 오빠 결혼식만으로도 허리가 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가 그런 것까지 무슨 별 걱정을 다 하네. 엄마가 따로 너네 적금 들어뒀고 외할아버지가 손녀딸 결혼할 때 보태라고 주신 목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제가 결혼하기 몇 달 전 우리 오빠의 결혼식이 잡혀 있었거든요. 다만 오빠의 성품에 맞게 결혼식은 간소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에 비해 전 예비 시모의 기준에 맞추느라 과했으니까요. 예은아, 나한테까지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 나도 우리 아내 될 사람도 간소한 게 편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좋을 대로 맞춰서 하는 거니까 네 마음 쓸 필요 없단 얘기야.
이렇게 오빠는 제 미안한 마음에 화답을 해줬죠.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의외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훈이에겐 미안하지만 너의 결혼식은 아주 조촐하게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친구들 자식 결혼식에 30을 했건 50을 했든지 간에 너의 결혼식엔 1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축의금도 적을 것이고 뭐 친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없다지만 법을 시행한 초반이라서 무조건 조심해야 하거든. 그래서 우리 검찰청 사람들은 가급적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선물 등을 따로 챙겨주는 문화로 가고 있단다. 더 축하해주고 싶어도 법을 소화하는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없으니까. 2016년에 도입된 김영란법 때문에 검찰청 사람들의 축의금 상한선이 10만 원으로 정해지고 하객도 많이 부를 수 없었어요. 2017년에 결혼식을 올린 우리 오빠의 결혼식은 이 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하지만 아빠와 오빠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개념치 않았어요. 예상은 했다지만 가을날 열린 오빠의 결혼식은 생각보다 더 조촐했습니다. 성당을 대관해서 가벼운 장식으로 꾸민 것이 언뜻 결혼식인지 예배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문 앞에 놓인 우리 측 화환은 고작 3개, 신부 측은 10개도 넘었죠. 아마 이 법이 아니었다면 수십 개의 화환이 왔을 우리 아빠이지만 말씀대로 지금은 조심해야 하니까요. 엄숙한 분위기로 100명도 채 안 되는 하객분들을 모신 결혼식이 진행됐죠. 혼주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는 전 허례허식을 따지는 결혼식보단 이렇게 단정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여자 화장실에서 들은 하객들의 반응도 이 결혼식에 놀란 것 같았죠. 아니 신랑 측 가족은 홀어머니의 여동생이 다인가 보지? 가족이 없어서 그런가? 결혼식이 뭐 이렇게나 간소해? 하은도 저거밖에 없는 결혼식 또 처음 보네. 이상하네. 분명 사돈 양친 모두 잘 계신다고 들었거든? 왜 바깥 사돈 어른은 안 오셨다지? 결혼식 좀 썰렁하더라. 아무리 성당에서 한다지만 꽃장식도 해놓고 그렇지. 결혼식 같지가 않아 도무지. 정말 이상하네. 이게 내가 알던 결혼식이 맞아? 초라하기가 참... 게다가 장인어른은 오늘도 안 오신 거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다른 하객이나 제 예비 신랑에겐 이런 결혼식이 꽤나 낯설었던 모양이죠. 거칠애를 중시하는 예비 신랑은 자신이 다녀온 호텔 결혼식이며 야외 결혼식과 달라서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옆에서 계속 장인어른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치르는 결혼식이 어딨냐며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자기야, 어떻게 된 게 형님 졸업한 대학교 화원뿐이 없잖아. 아버님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을 하신다고 장남 결혼식까지 빠지시는 거냐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도 안 하셨어? 무슨 향후야 말곤 장인어른 관련 화환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자기가 처가댁에 대해 속이는 게 있지 않고서야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결혼식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뭐? 거지 발사계라고 했어? 아니 그건 실수로 잘못 난 말인데 요즘 2번째 결혼식도 이렇게 휑하진 않다고. 진짜 이상해. 결혼식의 크기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에겐 아주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굳이 우리 아빠가 검사인데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하진 않았어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오빠의 결혼식장 이후로 이상하게 그의 연락이 부쩍 뜸해졌습니다. 점점 뜸해져서 아예 연락되지 않는 날이 여러 날이 됐죠. 그렇게 저에게 마사지 받으러 가자, 신혼집 꾸밀 쇼핑 가자며 전화를 주시던 예비 시모조차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오빠의 결혼식 이후 20여일이 지나고 나서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전화를 안 받으니 하는 수 없이 문자로 예비 신랑에게 중요한 용건을 남겼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야, 살아있는 거지? 오늘 청첩장 인쇄물 나온 거 알고 있니? 주변 분들에게 청첩장 돌려야 하니까 연락 바로 줘. 얼마 뒤 기다리던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반갑게 받은 전화에서 들리던 그의 말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였어요. 우리 결혼은 여기서 쪽 내자. 청첩장은 폐기하도록 해. 결혼을 끝내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농담하는 거지?
바쁜 내가 시간 아깝게 너랑 농담 따먹기나 하겠냐? 나야말로 신혼집 계약금도 날릴 판이라 아까워 죽겠지만 인생 전체를 날려먹은 것보다 여기에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계산이 섰어. 그러니까 너도 혼수품이랑 네가 준비하던 것들 네가 알아서 취소해라. 난 위약금을 못 물어주니까.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갑자기 왜?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무슨 이유로 결혼을 끝내려고 하는 건지 이유라도 알자. 처음엔 차분히 듣던 저도 이쯤 되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너희 오빠 결혼식 있지? 거기서 보니까 너희 참 뭣도 없는 집안이더라. 결혼식 다녀와서부터 엄마랑 친구들과 얘기해봤더니 이 결혼이 찜찜하다고 다들 하나같이 그만두래. 여자 쪽 집안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결국 나와 우리 엄마 재산 노리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든 거지. 널 좋아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 결국 너랑 헤어지기로 결정 내렸다. 진짜 기가 막힌다. 자기는 다 큰 성인이 남의 말이나 듣고 그런 의심에 휘둘리니? 우리가 사귀어 온 몇 년의 시간은 나에 대한 믿음은 고작 그 정도뿐이야. 사실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냐 하면 됐어.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그리고 난 이미 우리 가족이랑 주변 사람들에게 다 파혼 사실 알렸어. 이 정도 연락 끊고 잠수 탔으면 내 마음이 떠난 것 좀 네가 눈치챌 줄 알았지. 하도 집요하게 연락하길래 그만 귀찮게 하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연락하지 말자. 헤어지자고. 이제 알아듣겠어? 정말이지 내가 알고 있던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의 허울만 보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진심의 깊이가 어떤지 전 한참 까막눈이었던 사실 그때 깨달았죠. 하지만 기가 막힌 건 저뿐인가요? 고작 이런 이유로 파혼을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몹시 웃는 저를 보고 당황해서는 뭐야, 갑자기 미친 거야? 왜 그렇게 웃어? 아니, 너무 웃기잖아. 결혼식 하나 보고 우리 집안과 아빠까지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야. 알았어. 나도 너랑 파혼할게.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우리 아빤 높으신 고위 공무원이라서 김영란법 때문에 오빠 결혼식 최소한으로 한 것뿐이야. 그냥 돈만 좀 있는 너희랑 우리 집안은 차원부터가 아주 다르다고. 왜? 우리 아빤 검사니까, 이 멍청한 자식아. 그에게 아빠의 실체를 밝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말에 당황하고 허둥대는 그의 얼굴이 궁금했지만 저도 이젠 그를 마음에서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죠. 뻔뻔스럽게도 그 이후에 예비신랑과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남자의 본 모습을 보고 나서 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으니까요. 전 참담한 심정으로 가족 앞에 파혼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저와 같았죠. 그런 사소한 일로 집안을 의심하고 파혼까지 한다는 사실을 쉽게 못 믿으셨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한두 번 같이 만났던 친오빤 배신감에 몸을 떨 지경이었죠. 그 자식이 정말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내 결혼식을 보면서 속으로 우리 집을 의심하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말이야. 쪼다 같은 새끼. 아빠 말씀이 늘 사람들 앞에 검사 아들이라는 걸 감추라고 하셔서 그놈에게 말 안 했던 것이 결국 널 파혼녀로 만들어버린 걸까? 나라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랑했어야 했느냔 말이야. 아니다, 지훈아. 네 결혼식이 사윗감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구나. 그 정도 그릇되는 놈이라는 걸 결혼 전에 알 수 있었으니 다행으로 생각하자. 예은이 너도 그놈에게 미련 갖지 말고 빨리 마음 정리하거라. 이 말만 남기고 아버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빠는 당신을 욕되게 만들고 딸의 마음까지 짓밟은 그놈에게 화나지도 않은가 보죠.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갓 시집 온 우리 올케 언니조차 이렇게 화를 냈는데 말이죠. 나도 지훈 씨가 결혼식 직전에서야 아버님 직업 말해주셨잖아요.
아버님이 긴박한 수사 때문에 결혼식 못 오신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처음 들었다고요. 고작 그런 이유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을 버린다? 저로선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부모님도 약소한 결혼식이나 시아버님이 결혼에 불참하신다고 해서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의심? 파혼?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가씨가 사귄 그 남자네 집안이 이상하네요. 전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보내고 파혼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울했지만 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발신인은 저와 헤어진 지 석 달도 넘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낮 시간에 무슨 용건인지 궁금했지만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무려 10통이 넘도록 계속해서 울려댔고 옆에 앉은 동료가 누군지 서들이 급하게 찾는 것 같은데 전화 받아보지 그래 라고 채근할 정도였죠. 하는 수 없이 사무실 밖 휴게실에서 나와 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예은아,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는 어디 납치범에게 끌려가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절박하게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당황한 전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조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얼마 전 사업장 회식으로 강남 모처에서 맥주 2잔과 소주 1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평소대로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한참 동안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짜증이 난 근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고 말이죠. 그렇게 대로변을 나서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걸려서 경찰서에 오게 된 겁니다. 경찰서에서 한참 조사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를 보고 그는 까무라칠 뻔했대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우리 아버지가 담당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는 광경을 보고 말았죠. 그는 속으로 덜덜 떨었다고 해요. 저 사람이 자기 딸 버렸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검사라는데 진짜 내 인생 끝장내버릴지도 몰라. 우리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서 극도로 불안해진 근 며칠 뒤 검찰청 소환 명령을 받고 조사실에 앉게 됩니다. 조사실에서 핸드폰도 압수당한 채 혼자 한참을 기다렸대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만으로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를 덜덜 떨면서 초조하게 있던 그 시간은 자기 평생 가장 괴로운 시간으로 기억될 거라면서 말이죠. 얼마나 지났을까 조사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아는 얼굴 바로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자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만 높았다면 아주 다양하게 자네 인생을 엿먹일 수 있었을 텐데. 조사실로 들어오신 아빤 고개 숙여 이렇게 중얼거리셨고 그 얘기를 들은 근 사색이 되어 아빠에게 사정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은이를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멍청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하지만 친정 아빠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대요. 아버님이라니 당신을 조사하러 들어온 검사에게 그 무슨 말입니까? 피의자 김 씨는 재작년에도 한번 음주 단속 중 특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네요. 맞습니까? 네, 딱 한 번. 하지만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아서 이 혈중 농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적발된 적이 있죠? 네. 하지만 검사가 음주운전 좀 했다고 죄인 취급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온 게 말이 됩니까? 나 변호사 부르겠어요. 근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태도를 돌변해서 강하게 아빠에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응에도 아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답했어요. 검찰청으로 김 씨가 조사받는 이유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부당한 조사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개새끼야. 갑자기 아빠는 냉철한 검사의 모습으로 돌변해서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된 당신은 윤창호법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난 검사로서 징역 2년을 구형할 예정이니까 변호사 잘 구해서 어디 한번 애써보도록.
그렇게 아빠는 나가버리셨고 뒤이어 들어온 조사관이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알려준 뒤 풀어줘서 그는 가까스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평생 그렇게 무서운 일은 처음 당해본다. 너희 집안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내가 바보 등신이었어. 여하튼 너희 아빠가 그렇게 나온 이상 나도 아주 좋은 변호사 써서 그리 호락호락 당하지만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전 아빠의 의중이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었죠. 아빠,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 받았어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난 그저 음주운전 상습범에게 검사로서 적정한 처분을 내린 것뿐이야. 걔가 걱정되드냐? 아빠는 도수 높은 안경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제 표정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남자에게 걱정은요. 미련 같은 거 하나 없어요. 다만 제 걱정은 아빠예요. 아빠답지 않게 딸 복수한다고 그러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 때문에 아빠 명예에 흠집이라도 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걱정일랑 말거라. 뭐 검사 생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옷 벗을 때도 됐고 말이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는 모두 대한민국 실정법에서 벗어난 것이 없단다. 내 명예가 실추될 여진 조금도 없는 거지. 그리고 그놈 결국 감옥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 부분도 걱정 말거라. 다만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놈에게 그 이상의 두려움을 돌려주고 싶은 것뿐이다. 잔뜩 겁먹은 전 남자친구는 아주 비싸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은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대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검사복을 입은 아빠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너무 놀라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아니, 서검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벌금형으로 방금 판결까지 끝났다고요. 하지만 놀란 그를 본체만체 하고 아빠는 옆에 있는 변호사에게 아는 척을 하셨다고 하죠. 아이고, 김변 아니신가? 오랜만이군.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여전히 정정하고 보기 좋으시네요. 언제 법복 벗으시고 한솥밥 드셔야죠. 저희 로펌에선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선배님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변호사는 우리 아빠에게 넙죽 인사드리고 이렇게 알랑방귀까지 끼었다죠. 그 모습을 본 근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그 파워를 실감했을 겁니다. 변호사와 말을 마친 아빤 전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하셨어요. 난 네가 사업을 하는 것도 늘 주시하고 있을 게야. 한치의 잘못이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털끝만큼의 의혹도 안 될 것이다. 내 평생 검사직이라는 공권력을 남용한 적은 없지만 옷 벗기 전 자네한테만큼은 쓰도록 할 테니까 말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 사업해보게나. 또다시 검사로 나를 법정에서 만나지 않도록 말이야. 오줌을 지릴 것 같이 공포에 떨었던지 전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저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죠. 부담스럽게도 그의 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환이 그 녀석이 평생 그런 모욕감과 무서움은 처음 느껴봤다고 하더구나. 앞으로 살면서도 늘 검사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며 요즘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어.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 애한테 행여나 나쁜 맘 먹고 있는 건 아니지? 네, 전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시자는 말씀도 좀 불편했어요, 솔직히. 서검사님께도 내가 정중히 사과드리려고 해봤지만 만날 이유가 없다며 피하시더구나. 그래서 이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네가 부담스러울 줄 알면서도 보자고 했어. 저기 내가 어미로서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검사님 따님인 널 파혼녀로 만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고개까지 숙이며 그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의 어머님 만난 일을 말씀드리면서 아빠에게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환 씨 그만 용서하도록 해요. 아빠도 이런 일 계속하시는 거 직업 윤리에 안 맞잖아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말에도 아빠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너무 큰 응징은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거 저 겪어봐서 알거든요.
아빠, 탁지 언니라는 여자 아세요? 탁수광의 딸 말이에요. 아빠는 그 이름을 더듬다가 어느 지점에서 기억이 나신 듯 절 놀란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탁씨라면 네가 그놈을 어떻게 아는 거지? 20년 전에 사기 폭행범으로 잡아넣은 악질범이야. 제가 법대 떨어지고 나서 아빠가 절 자식으로 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실패한 사람처럼 대학에서 마음 못 잡고 있다가 그런 절 구해준 사람이 지연이에요. 자기 아빠를 12년이나 옥살이 시킨 검사의 딸. 저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했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최고의 친구처럼 지냈죠. 죄책감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자기 실체를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말이죠. 아빠, 저 역시 그때 생의 의지를 잃었고 한강다리에서 잘못될 뻔했어요. 그런 걸 구해주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 바로 성환 씨고요. 아빠는 저의 암울한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네가 서울대에 못 가서 법대생이 안 돼서 실망했던 것이 아니야. 충분히 능력 있는 놈이 중도 포기하겠다기에 안타까웠던 거다. 네가 오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미처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탁수강 딸까지 만나게 되다니. 절 구해주기도 했고 더불어 파멸시키기도 했지만 지연이도 성환 씨도 그들 모두를 만난 건 전 후회하지 않아요. 이번 파혼 겪으면서 아빠가 복수까지 감행할 만큼 절 애정하신다는 거 충분히 느꼈고요. 전 이미 잊어가는 사람을 아빠는 석 달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셨으니까 말이죠. 표현을 안 했을 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식을 위해 할 뿐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나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겪다니 지금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아빠는 예은이 널 아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것만은 변치 않을 테니 아비 마음을 믿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핸드폰에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 아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심지어 웨딩드레스 사전 답사 때 찍은 사진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 보면서 검사직 때려치우고 싶은 것을 얼마나 참았는데 말이냐. 내가 무슨 정의로운 영웅인 척 조직에 반해서 불의를 바로잡는다고 동분서주할 때, 너희들 지방으로 뺑뺑이 이사 다닐 때 그때마다 너희들이 아빠를 잡아줬다. 나쁜 놈들 잡는 아빠 때문에 전학 가도 상관없다고, 자랑스럽다고 네가 날 일으켜준 기억을 평생 안고 사는 검사야 난. 그렇게 똑똑한 딸인데 고작 대학 하나 못 갔다고 실망할 리가 있니? 이렇게 아빠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나서 우리는 점차 예전의 애틋한 부녀 사이로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아빠는 대검은커녕 지청장도 되지 못하고 법복을 벗으셨어요. 남들이 검찰 욕을 할 때 전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아빠와 같은 검사들이 아직 많으니까요. 그리고 정치권에 편승하고 결탁하는 검찰청의 윗선 뜻에 반기를 드는 검사도 아직 있습니다. 진짜 힘있고 나쁜 놈들에게 칼을 겨누는 검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자취하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언젠가 결혼하면 더는 부모님과 지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 부부끼리만 신혼처럼 살 줄 알았더니 관연한 딸 시집살이 다시 하게 생겼네. 그래도 아웅다웅 같이 재미나게 살아보자, 응? 제가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니 엄마는 이렇게 장난 반으로 앓는 소리를 하셨죠. 결혼해서 분가한 오빠까지 집이 적적했는데 막상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눈치세요. 청소 잔소리하는 엄마의 늦은 귀가 시간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저도 합가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죠. 똥차였던 전 남자친구는 떠나보냈지만 벤츠 타고 올 새 남자친구를 그리면서 혹여 좋은 소식 생기면 역에 전하겠습니다. 재산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이젠 그가 살아온 집안 분위기까지 살피고 결혼할 남자를 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결혼 과정도 함께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겠지만 인생 선배님들, 이쯤에서 저의 사연을 끝내도록 할게요. 잘 쓰지 못한 그림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전 벌써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결혼을 좀 빨리 했거든요. 20대에 결혼했다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고 쳐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전 단호하게 말해요. 어릴 때 멋모르고 남자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바람에 결혼했다고요.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해서 습관처럼 말하곤 했지만 사실 남편이 미친 듯 좋아서 멋모르고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전 하루라도 빨리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했어요.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잘 자란 것도 신기할 만큼 암담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릴 때 전 제가 차라리 부모 없는 고아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던 순간까지 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싫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하도 사기를 쳐서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 다니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저를 미워했습니다. 저를 임신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다고요. 어렸을 땐 아버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는 사람이길래 매일 집에 경찰이 찾아오고 감옥에 가는 걸까 싶었는데 자라면서 보다 보니 자연스레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됐어요. 아버진 오갈 데 없는 전과자였습니다. 전과가 있으니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아버지는 동네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나 사채업자들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조금씩 푼돈을 받아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평생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이구 인간아, 그런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닐 시간 있으면 제발 처자식 생각이나 해서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좀 해. 나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이 몸 쓰는 일 하면 어떡해.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오니까 잔말 말고 이 돈 가지고 애들이나 잘 키우고 있어. 꼴랑 이 돈 가지고 애 셋을 무슨 수로 키워. 아유 내 팔자야. 꼴랑? 이 옆에 내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 가지고 하는 소리 봐라. 네가 남편 대접을 그따위로 하니까 남편이 나가서 잘 될 턱이 있냐? 어릴 때 기억이라곤 부모님께서 항상 서로를 탓하며 미워하고 시끄럽게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싸우면 항상 아버지는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애가 셋이나 있는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없으니 항상 돈이 없어서 허덕였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꾸러다녔고요. 저와 동생들은 그런 어머니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밤에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술만 얌전히 먹으면 다행이죠. 술에 취하면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갖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인간한테 자식 새끼만 줄줄이 셋이나 퍼질러 나와선 아휴 내 팔자야. 이게 다 니년이 내 발목 잡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아빠 좋아서 결혼해서 살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나도 엄마 같은 엄마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도망을 가. 안 잡을 테니까. 무책임한 아버지도 싫었지만 항상 남 탓만 하는 어머니가 더 미웠어요. 어린 딸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매일같이 퍼부었으니까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년 기껏 낳아서 키워놨더니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너 이리 와봐. 오늘 아주 먼지 나도록 패줄 테니까.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엄마한테 사정한 적 있어? 자기들이 좋아서 낳았으면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지같이 키울 거면 뭐하러 낳았어? 엄마라는 사람은 매일 자기 인생을 한탄하느라 셋이나 되는 자식을 방임했고 툭하면 저를 때리고 욕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한테 사기를 쳐서 벌어온 돈 몇 푼 던져놓고 사라지면 아버지 노릇 다 한 거다 생각하는 못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정말 부모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부모와 하루라도 살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한 거예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전 언제나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워낙 생활력 없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부모처럼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니까요. 저희 부모에게는 얘기해봐야 안 해주실 게 뻔하니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 학원비를 제 손으로 벌었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애초에 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고요. 전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등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했어요. 간혹 아르바이트 하면 부모 사인을 받아와야 한다는 곳도 있었지만 어렵지 않았죠. 사인이야 대충 제가 하면 될 일이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웬만한 건 다 제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사실 일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았거든요. 어른인 부모도 안 주는 돈을 어린 제가 스스로 벌어 쓴다는 게 나름 뿌듯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았고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학원비도 내고 동생들 용돈도 조금씩 주면서 남은 돈은 다 모았습니다. 고3까지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어요.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요. 그렇게 악착같이 산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될 만한 대학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웬만하면 전문대로요. 4년씩이나 학비를 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항공과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조건에 딱 맞았거든요. 어차피 제 생각을 부모님에게 말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을 거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둔 거예요. 적어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처음 이 집을 나가야겠다 생각한 게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하마터면 대학을 못 갈 뻔했거든요. 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몹쓸 사람이냐면요. 자식 대학 등록금까지 손대는 못난 부모였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 있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전 대학 합격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입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라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거머리였습니다.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죠. 제가 돈을 따로 모아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거의 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었으니 차곡차곡 봉투에 돈을 모아 책상 자물쇠 서랍에 숨겨두었고요. 그런데 돈 냄새를 어떻게 맡았는지 제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어서 다 뒤졌더라고요. 제 일기장은 바닥에 던져놓고 돈 봉투를 손에 쥐고는 어머니께서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제가 돈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한 줄 알았는지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죠.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게 잘 됐다네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 돈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제 돈 봉투를 뺏었죠. 이 돈은 제가 힘들게 모아둔 제 대학 등록금이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우리 집에 빚이 얼만 줄이나 알아?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지. 네 주제에 대학은 무슨 놈의 대학이야. 그 순간 알았죠. 낳아준 사람이라고 다 부모는 아니구나. 내 돈 가지고 왜 엄마 빚을 갚아? 등록금은 절대 못 주니까 뺏을 생각하지도 마. 우리 집 빚이 내가 혼자 쓴 돈이야? 다 너희 키우느라 쓴 돈인데 당연히 네가 갚아야지.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인데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부모한테 보답이라는 걸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부모 앞에서 눈을 부라려? 엄마 아빠 둘 다 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도대체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보답을 하라는 건데. 내 돈에 한 번 더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년이 미쳤나? 뭐? 경찰? 그래, 어디 한번 경찰에 신고해봐. 부모가 자식 돈 가지고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잡아가냐? 흥분한 어머니는 제 머리통을 쥐어박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버진 제 돈봉투를 뺏어갔고요. 그럴 땐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전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돈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동생들을 두고 나온다는 게 마음 쓰였지만 할 수 없었죠. 저라도 나와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나중에라도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전 집을 나와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작정하고 저를 찾으려고 하면 찾는 거야 시간 문제겠죠. 하지만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잡히면 다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열심히 했고요. 전 동기 중에 제일 먼저 항공사 승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직되자마자 전 바로 동생들을 제가 사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저 혼자 살기도 빠듯한 반지하 새방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동생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됐거든요. 저와 동생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꼈습니다. 동생들도 저처럼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했죠. 물론 셋이 사는 동안도 부모님은 아무 때나 불쑥 찾아와 저희 형제를 괴롭혔지만 그럴 때마다 셋이 똘똘 뭉쳐 부모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긴 있어요. 연애하는 내내 제가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모습을 곁에서 남편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매일 졸랐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동생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은 후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동생들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만 해주면 제 동생들까지 다 걷어주겠다네요. 유부 선배님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신혼부부가 처남과 처제를 데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희 남편은 제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꼬박 5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요. 더군다나 제가 결혼할 때도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제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이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그 큰 집에 동생들만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뻔뻔하게도 저와 남편에게 괘씸하다고 하셨죠. 이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린 딸 데리고 가면서 우리한테 이래도 되나? 장인 장모는 다 쓰러져가는 월세집 사는데 불쌍하지도 않나? 그래, 내가 없는 살림에 딸년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기껏 승무원 만들어놨더니만 아니 그런 귀한 딸을 홀라당 데리고 가면서 우리 집 한 채는 사줘야지. 전 남편 앞에서 정말 쪽팔려서 혼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딸이 시집가면서 동생들까지 줄줄이 달고 가는데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들 살 집까지 내놓으라니요. 정말 너무 뻔뻔해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이 정도로 뻔뻔한지는 몰랐네요. 자식이라고 낳아놓기만 했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귀한 딸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지 않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굴 거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 부모님이 나타날 때마다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라면서요. 물론 부모와 아예 연을 끊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전 독하고 모질게 굴었어요. 연락이 올 때마다 번호를 바꾸고 동생들에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제 남편에게까지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전 이래저래 남편에게 빚을 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본 바탕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컸거든요.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가 한참 생기질 않아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늦게 낳은 늦둥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주 애지중지 키우셨고요. 부족한 거라고는 없이 남편이 해달라는 건 전부 다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모난 구석이 없고 참 밝았어요.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저도 좋았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남편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철이 없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만 하신 분들이다 보니 굉장히 고지식하세요. 남편은 외아들입니다. 시부모님의 모든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온 자식이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도 바라시는 게 많았죠. 처음엔 저도 워낙 옛날 분들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노력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살림이나 남편 내조 같은 것도 잘 할 줄 모르고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죠. 사실 시부모님을 만나면 조금 무서웠거든요. 하나뿐인 외아들이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우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서 허락하긴 하셨지만 동생들까지 달고 시집을 온 제가 시부모님 눈에 예쁘게 보일 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시부모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오셨습니다. 저에게 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까지 시집살이를 시켰고요. 냉장고가 텅 비면 여자가 둘이나 사는데 살림을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셨고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사치를 부린다고 뭐라고 하셨고요. 시부모님은 오실 때마다 동생들도 저도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나란히 벌 받는 아이들처럼 서 있곤 했어요. 저도 동생들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참고 넘기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게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그날은 남동생은 일이 있어서 나가고 여동생만 집에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아버지께서 오전 일찍 집에 오신 겁니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였지만 사실 제 불찰이에요. 시아버지께서 항상 전화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오시는 일이 허다했는데 진작 제가 미리 말씀도 드렸어야 했죠. 저희 부부만 사는 게 아니라 동생들도 있으니까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라고요. 그런데 그날 동생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시아버지께서 와 계셨던 겁니다. 동생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잠옷만 대충 걸치고 나왔는데 거실에 떡하니 시아버지께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동생이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아무리 그래도 오셨으면 기척이라도 내셔야지. 너무 놀랐잖아요.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누가 기척을 내? 사돈 처녀야말로 내가 불쑥 오는 게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다 큰 처자가 형부 집에 얹혀 사는 게 말이 돼? 그날 저녁 제가 비행해서 돌아왔더니 여동생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더는 이 집에 못 살겠다고요. 저와 남편은 여동생을 말렸습니다. 옛날 분이라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요. 사돈 어른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때문에 언니가 애가 안 생기는 거래. 눈치 없이 신혼부부 사는 집에 얹혀 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나가야 언니가 애가 생긴대. 나한테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시더라니까. 남편은 동생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전 중간에서 곤란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저희 부부에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왜 아이를 안 갖냐고들 많이 궁금해해요. 결혼한 지 꽤 됐으니 그럴 만도 하긴 하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건 동생들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피임하면서 일부러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한 결혼이기도 하다 보니 남편도 제 말에 동의를 해줬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기면 갖자고요. 그런데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더 낳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은 은근 바라는 것 같았지만 제가 낳고 싶지 않다 보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 아래서 자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아무리 싫어도 저도 저희 부모 핏줄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는 할까 싶어 겁이 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시부모님을 대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죠. 제가 유난한 건진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저와 아들인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귀하디 귀한 늦둥이이자 외아들입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아들이라면 아주 덜덜 떠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처럼 까다로운 분들이 저같이 부족한 거 많은 며느리를 받아주신 걸 보면 아시겠죠? 남편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처음엔 저도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워낙 귀하게 여기시길래 저도 남편과 결혼하면 같은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를 귀한 며느리가 아닌 당신들의 귀한 아들 옆에서 평생 시중이나 드는 하녀로 여기시는 것 같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날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불쑥 집에 찾아오셨고요. 전 몰랐는데 전날 저녁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장기침을 좀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전전긍긍 하신 거예요. 시부모님께선 밤새 배에 도라지를 넣어 푹 끓여 오셨더라고요. 배가 기침에 좋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행여나 아플까 걱정하시는 마음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기침 좀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새아가, 너는 남편 내조를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주 건강했던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감기에 걸리냔 말이다. 너 설마 내 아들 밥 안 챙겨주고 굶기는 거 아니니? 전 순간 제가 자식이라도 하나 어디서 입양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나무라셨거든요. 승무원이면 매일 비행기에서 사람들 시중 드는 게 일이니 남편 챙기는 것 정도야 어련히 알아서 잘할 줄 알았더니만 남편 하나 못 챙기고 뭐 했어? 시어머니만으로도 벅찬데 시아버지는 한술 더 떴어요. 전 곧바로 남편을 쏘아봤죠. 이 사달이 난 게 다 남편 때문이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시부모님에게 그만하시라며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큰 아들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침부터 쫓아와서 괜히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그래요. 난 괜찮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은 어쩜 마음 씀씀이까지 이렇게 따뜻해. 새아가 네가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본디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잘 보살펴야 남편이 나가서 기를 피는 거야. 앞으로는 애 좀 잘 챙겨라. 아침밥은 꼭 먹여서 회사 보내고. 시부모님은 남편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이 말을 연신 확인했어요. 열이라도 나면 어떡하냐고요. 정말 눈꼴 싫어서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시부모님은 제게 아침상까지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에 올린 반찬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괜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짜네, 싱겁네부터 시작해서 저더러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냐입니다. 장녀가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요. 거기다가 바쁜 와중에 기껏 청국장까지 끓였더니만 저더러 청국장은 왜 끓였냐고 당장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청국장 냄새를 너무 싫어한다네요. 전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입맛이 까다로웠대요. 냄새 나고 징그럽게 생긴 건 아예 입에도 안 대서 매일 스팸에 김만 먹었다네요. 그것마저도 입이 짧아서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입에 넣어줬답니다. 대학 때까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청국장 냄새를 싫어해서 청국장을 끓이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싫어했대요. 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서 끓였다고 버럭 한 소리 했습니다. 남편 입만 입인가요? 제 입도 입인데 힘들게 제가 끓인 음식을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하시니 참기 힘들었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가 끓인 청국장을 식탁에서 치워버리셨어요. 새아가,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편이 싫어하는 것도 몰라? 아이고, 아들, 엄마가 금방 김치찌개 끓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는 굳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다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저에게 눈치 없이 청국장을 끓이면 어떡하냐고 성화였죠. 순간 저도 욱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해서요. 남편은 저를 보면 눈을 찡긋거리고 연신 손을 비비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고는 시부모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남편은 제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저렇게 유난하게 구시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제게 이해 좀 해달랍니다. 남편도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마마보이로 유명할 정도로 놀림을 받아 부모님에게 여러 번 그러시지 말라고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워낙에 연세가 많으신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데요. 내가 중간에서 당신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앞으로 처제랑 처남한테 더 잘할게. 시부모님이 어렵고 불편했지만 어쩌겠어요. 제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게는 시부모님인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제 동생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점을 항상 못마땅해 하시는데도 남편은 굴하지 않고 제 동생들에게 잘했어요. 집에 데리고 살면서 항상 살뜰히 챙겼고 여유가 되면 동생들 학비에 용돈까지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친부모보다 저희 형제들을 더 잘 챙겨주는데요. 남편은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유난히 저희 형제들과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 말이 부모님의 사랑은 듬뿍 받아서 좋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점도 많았대요. 부모님의 과보호로 인해 어릴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다네요. 남자아이인데도 행여나 나갔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시부모님께서 일절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운동도 못하게 하셨다네요. 남편은 축구도 농구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너무 심심하고 답답해서 나가 놀고 싶다고 시부모님을 졸랐대요. 그래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밥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행여나 귀한 아들 굶다가 병이라도 날까 싶었는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기는 했다네요. 그래봐야 태권도 학원을 보내주신 거였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태권도 학원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리를 살짝 삐었대요. 그날 바로 태권도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고요. 남편이 다치고 온 날 시아버지가 바로 태권도 학원으로 쫓아가서 애를 어떻게 본 거냐고 난리를 치셨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릴 때 얘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좀 알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더군요. 처음엔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저와 달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매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유약해도 너무 유약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사회생활과 잘 맞지 않았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편은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남편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졌다곤 해도 어쩔 수 없는 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 여전히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도 자주 했죠. 남편이 새로 옮긴 부서의 부장님께서 남편을 별로 예뻐하지 않나 봐요. 남편은 부서를 옮긴 순간부터 매일 집에 와서 징징거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징징거렸어요. 회사에 가기 싫다고요. 부장님이 자기만 미워한답니다.
저도 처음엔 남편을 다독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부서에 적응을 잘 하다 보면 분명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얘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노골적으로 미움을 받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해서 늦을 줄 알았는데 저녁 8시도 안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저희는 회식이 일찍 끝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회식이 일찍 끝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냥 중간에 집으로 와버린 거였죠.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고요. 자기 나 곱창이니 대창이니 이런 거 징그러워서 못 먹는 거 알지? 근데 부장이 나 못 먹는 거 알면서 일부러 곱창집으로 회식 자리를 잡은 거야. 그래도 내가 참고 먹어보려고 했다? 근데 이 제스팅이 부장이 나더러 남자가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서 어떡하냐고 쪼다갔다면서 빈정거리더니만 마지막에 닭발까지 시키는 거 있지? 남편이 회식을 하다 말고 집에 온 이유는 닭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이런 남편이 이해가 되세요? 사실 전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도 싫어하는 거 많아요.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저도 하루 종일 꽉 끼는 유니폼에 높은 구두 신고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매일 웃으며 물이니 주스니 서빙하는 거 많이 힘듭니다. 운동화라도 신고 일하면 좋겠다 싶을 때가 허다해요. 하지만 반 참고 붙이고 꾹 참으면서 일합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니까요. 사실 몸이 불편하고 힘든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전 가난한 게 더 무섭거든요. 일이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도 저와 너무 달랐죠. 세상에 직장 상사가 싫은 소리 좀 하고 회식 때마다 곱창이니 닭발만 먹는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참고 있을 수가 없다네요. 남편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힘들게 들어간 그 좋은 직장을 사람 하나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만두고 나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나 사실 직장 다니는 거 적성에 안 맞았어. 퇴직금 나오면 당신 비행이나 따라다니면서 여행이나 좀 다닐까 봐. 그게 말이 돼?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만두고 나면 그냥 백수인데 다시 어떻게 먹고 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니겠다고? 자긴 그게 문제야. 난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실 텐데 뭔 걱정이야? 이 기회에 당신도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여행이나 다닐래? 앞으로 아이 생기면 놀러 다닐 시간도 없을 텐데 이 기회에 같이 다니면 좋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젊고 건강한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팽팽 놀겠다는 소리야? 그런 사람을 믿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아? 남편은 답답한 소리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30평대 아파트를 척척 사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시부모님 두 분 다 80이 다 된 연세에도 아직 시장통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세요. 죽을 때까지 아들 신세 안 지시겠다고요. 전 며느리인데도 그런 시부모님을 보면 대단하다 싶고 폐 끼치고 싶지 않던데 남편은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도움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때 보면 오냐오냐 큰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은 부모 사랑 못 받고 의지할 데 없이 크긴 했지만 진작부터 다들 독립적이고 생활력이 강해요. 동생 둘 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척척 들어갔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남편이 더 걱정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제 남편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글쎄 남편 이 인간이 저 모르게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비행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 연신 울리더라고요. 전 직장도 그만둔 사람이 무슨 연락이 이렇게 오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전 문자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너무 놀라서요. 글쎄 대출 이자 금리가 올랐다는 문자였죠. 전 혹시나 광고 문자인가 싶어 몇 번을 확인했나 몰라요. 그런데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전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이 문자 내용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제야 남편이 제게 이실직고를 하는데 전 제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전,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제 동생들과 살 때부터 말이죠. 동생들이 분가해서 나가고 둘이 살게 되면서부터 유난히 직장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더라고요. 진작 회사를 그만뒀으면서 저에게 밑밥을 깐 거였어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 내내 직장에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다닌 척 한 거고요. 그래서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저에게 그만뒀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 제게 줄 생활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 몰래 대출을 받은 거였고요. 몇 년 동안 월급이라고 속이고 저에게 준 생활비가 알고 보니 다 대출받은 돈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생들에게 용돈 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했던 겁니다. 대출받은 돈은 다 떨어져가고 더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버티고 버티다 제게 사표를 냈다고 했던 거예요. 전 땅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속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유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남편을 선택하고 일찌감치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는데 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사고를 저 혼자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집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자그마치 몇 억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렇게 회사 생활이 힘들었으면 진작에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도와줬을까. 시아버지는 대출이고 뭐고 상관없이 오로지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장을 그만뒀을까만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식 자리에서 곱창이니 닭발을 먹는 게 힘들고 상사가 싫은 소리를 좀 했다고 그만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도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했어요. 거기다가 또 괜한 불똥이 제게 튀었습니다. 애미, 네가 남편한테 얼마나 찬소리를 해댔으면 우리 아들이 회사 그만뒀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겠니? 어쩐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살이 쪽쪽 빠지더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이상한가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를 속인 게 다 제 잘못인데 혹시 저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친 사고로 인해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신혼집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 저희 신혼집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시부모님께서 저에겐 말씀 안 하셨는데 아파트를 살 때도 시부모님께서 받으신 대출이 일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비싼 아파트를 사는데 어떻게 대출 하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추가로 받은 대출까지 있다 보니 이게 아파트에 살면 살수록 더 큰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대출 이자까지 올라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쉽게 말해 8억에 산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5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대출 이자까지 올랐으니 손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파트를 결국은 팔았어요. 저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어차피 애미 넌 매일 비행 간다고 나가서 며칠씩 집 비우잖아. 내 아들 장가 가더니만 아주 그냥 반쪽이 됐어. 이 김에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애 몸보신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
어머님, 아들 일도 그만둬서 이제 저 혼자 보는데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안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집까지 날렸는데. 아이고, 그깟집 내가 또 사주면 그만이니까 넌 괜히 내 아들 바가지 긁고 구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내 아들이 사돈 처녀 총각 건사하고 산 게 몇 년이냐? 그 정도면 너도 앞으로 시부모님 평생 모시고 살아도 할 말 없어. 남편이 잘못한 건 다 시부모님이 알아서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저더러 찍소리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제 동생들 데리고 산 세월이 있으니까 저더러 다 이해하라네요. 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지 같은 부모한테서 벗어나 보겠다고 너무 앞뒤 생각 안 하고 결혼을 쉽게 했나 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시댁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시부모님 댁은 오래된 옛날 아파트예요. 시부모님이 쓰시는 안방과 저희 방이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가운데 거실 베란다가 양쪽으로 다 연결되어서 통 베란다였죠. 베란다에만 나가면 양쪽 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요. 방에서도 남편과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만 잠깐 해도 어떻게 금방 들으시고 시아버지든 시어머니가 후다닥 달려 나오셨죠. 전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매일 시부모님의 간섭까지 받게 되니 점점 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부부가 쓰는 침실인데 시부모님 방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더 불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원래 일찍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아버님이 주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방에 들어가시질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도요. 소름 끼치게 싫었던 건 바로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전 잠기가 예민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불을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내도 금방 잠에서 깨곤 하죠. 그런데 며칠 새 자꾸만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통 베란다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 시부모님이 뭔가 찾으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빼꼼히 저희 쪽 베란다 쪽에 다가와서 귀를 대고 계시는 모습을요. 전 너무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밖에 시아버지가 계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잠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저더러 얼른 자라고 타일렀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장에 나가셨지만 전 내내 찜찜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여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함께 살 때 있었던 일까지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이 혼자 집에서 씻고 나왔는데 시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던 일이요. 그 전날 밤의 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어쩌면 음흉한 변태일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됐죠. 전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도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날 밤 전 벼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만약 또 소름 돋는 행동을 하시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요. 그날 밤 전 새벽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발 아니기를 바랬는데 제 예상이 맞아 떨어졌어요. 새벽이 깊어지자 시아버지께서 또 베란다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문 쪽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그 눈동자가 얼마나 징그럽고 소름이 끼치는지 잠시도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그리고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베란다를 보라고요. 그리고는 빠르게 핸드폰 조명을 켜서 베란다를 비췄습니다. 뭐야? 으아!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만했죠. 시아버지는 저희가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남편도 베란다에 시아버지가 나타날 줄을 몰랐을 거고요. 전 침대에서 곧장 일어나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남의 방을 훔쳐보셨는지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그새 시아버지는 헐레벌떡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아버님이 우리 방 매일 훔쳐보고 계셨다니까? 아버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건데? 혹시 아버님 변태 아니야?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점잖은 분인데 그런 헛소리를 해.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까지 주무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점장킬은요, 점잖은 사람이 며느리 자는 방을 몰래 훔쳐봐요? 그뿐인 줄 아세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오셨었다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를 모함한다면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전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시아버지가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린 것도 너무 이상했고요. 이대로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여보,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훔쳐본 게 아니고 우리를 확인하려고 하신 거야. 남편은 뭔가 알고 있는 건지 눈까지 질끈 감으며 제게 소리쳤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의아해했습니다.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어렵게 생긴 아들이라는 거. 우리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무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려고. 뭐, 확인? 무슨 확인? 저는 눈살이 절로 찌푸러졌어요.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혹시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런 걸까봐 걱정돼서 방을 훔쳐본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이를 갖지 않으니 시아버지께서 계속 남편을 닥달했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남편은 외아들이니까요. 사실 저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부녀로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살겠다는 게 어른들이 쉽게 허락해 주시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더 황당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언제 돌아오셨는지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다 앉히셨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시아버지께서 제게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분이셨죠. 내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거야.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유부녀가 아내로서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남편을 매일 밤 혼자서 방치하고 부부관계를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건 엄연히 아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야. 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저급한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며느리에게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귀한 아들이 불쌍할 따름이었던 거예요. 저와 남편이 잠자리 같지 않는 줄을 알고요. 그게 아내의 본분이라는 말에 전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전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런 인간들과 단 하루도 가족으로 살 수 없다고요. 전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들었을 때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사는 집으로 왔어요. 전 그대로 순순히 나오긴 아무래도 배알이 꼴려 아주 작은 복수를 하나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지역 내에서 꽤 유명 인사예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바로 장기 세금 체불로 공무원들 사이에 아주 유명합니다. 시아버지가 워낙 구두쇠예요. 아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돈을 쓰지 않아요. 다른 돈은 다 쓸데없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시댁에 들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의 현금 장사를 하십니다. 시댁이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주차장에 개인 창고가 하나씩 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 창고에 금고를 만들어 뒀어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을 그대로 모아뒀고요. 그렇게 해둔 이유도 다 귀하디 귀한 아들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재산을 몽땅 다 물려주고 죽어야 하는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까우신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남편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뒹굴뒹굴 놀면서 80이 다 된 부모가 벌어다 넣어둔 금고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저도 한땐 그런 남편이 부러워서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바보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저희 시댁 시부모님들은 다 미쳤습니다. 아들한테 미쳐서 현실을 망각하고 계세요. 아들 바보 둘이 키워놓은 바보 왕자를 더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시댁을 나오기 전에 구청 세무과에 신고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내지 않은 세금은 아파트 지하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제 귓가엔 시아버지와 남편이 창고 앞에 앉아 밀린 세금을 모두 다 빼앗기고 엉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전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낸 상태예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수 없다고 시부모님에게 저를 데리고 오라고 난리인가 봐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것만은 해줄 수 없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절대 다시는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겠다고요. 밀린 세금을 저 때문에 내게 된 게 꽤 억울하신가 봐요. 저로선 잘된 일이죠. 전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잘한 건 아이를 낳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어요.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건 전 아무래도 가족복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낳아준 부모 버리고 집 나가서 벌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부모를 버린 것도 이혼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누구든 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 전 언제든 다 버리고 똑같이 되갚아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여러분께서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조언 남겨주세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라면 제가 꼼꼼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